그날 박진석은 처음으로 자신이 너무 많은 걸 믿고 살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은 번뜩이지 않았고 깨달음처럼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유 없이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배신한 것도 아니었고 집안이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모든 게 이미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박진석은 평생 자신이 상황을 통제한다고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도, 관계도, 결과도 언제나 손 안에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몰랐습니다. 진짜 위험은 통제가 무너질 때가 아니라 통제가 완벽하다고 믿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걸요. 그날 이후 박진석은 같은 장면을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의 표정, 끝까지 눈을 피하지 않던 시선, 그리고 자신이 처음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불편함. 왜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지, 왜 하필 지금인지, 왜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평온은 생각보다 얇았고 자신이 믿어온 사람들 중 누군가는 그 얇은 선을 이미 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 균열은 밖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집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박진석의 하루는 늘 같은 순서로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시간을 확인하고 오늘 처리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머릿속으로 한번 훑은 것부터가 습관이었죠. 급할 것도 흔들릴 것도 없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계획은 이미 그의 손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는 스스로를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감정은 관리해야 할 변수였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 놓인 관계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에게 가정은 쉼이기 이전의 안정이었고 안정은 곧 통제 가능한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아내 고성희는 그런 그의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파트너처럼 보였습니다. 밖에서는 재단 이사장으로, 집 안에서는 흔들림 없는 안주인으로 말이 많지 않았고 불필요한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으며 언제나 상황을 파악하고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걸 배려라고 믿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라고요. 그래서 그는 고성희가 침묵할 때마다 안도했습니다. 의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지 않는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딸 박영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나는 예민했고 하고 싶은 게 많았고 자꾸만 자신의 세계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박진석의 눈에는 그 모든 게 아직 철들지 못한 흔들림으로 보였죠. 꿈이 있다는 말,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다는 말은 언젠가 지나갈 감정이라고 여겼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 말로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냐는 질문에는 굳이 답하지 않았죠. 그건 박진석이 생각하기엔 어른의 영역이 아니었으니까요. 집안은 겉보기엔 조용했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식사가 차려졌고 필요한 말만 오갔으며 불필요한 충돌은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조용함을 잘 굴러가는 가족의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들 박성재 역시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했고 집에서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다만 요즘 들어 어딘가 멀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박진석은 그걸 성장 과정이라고 넘겼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서 한 발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자리에 있다고 믿고 싶었던 것에 가까웠죠. 박진석은 자신이 쌓아온
이 세계가 얼마나 정교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쓰고 관계를 정리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잘라내는 것. 그건 오랜 시간 그가 익혀온 방식이었고 실제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늘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 아이들이 결국 자신의 판단을 따를 거라는 것. 이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언제나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 있을 거라는 것. 그 믿음은 단단했고 너무 오래 지속됐습니다. 오래 지속된 믿음은 어느 순간부터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그 단계에 와 있었죠. 그는 몰랐습니다. 고성희의 침묵이 선택이 아니라 의도였다는 걸. 영나의 반항이 철없음이 아니라 신호였다는 걸. 성재의 거리감이 성장통이 아니라 결별의 준비였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의 균형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겨우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까지는 말이죠. 그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적어도 박진석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외부 미팅이 끝난 뒤 그는 늘 그렇듯 호텔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이 시간대의 로비는 늘 비슷했어요. 분주하지만 질서가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박진석은 그런 공간을 좋아했습니다. 예측 가능했고 통제 가능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흐름 한가운데에서 이상하게도 시선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 있는 방식이 눈에 걸렸습니다. 급하지도 조급하지도 않았고 주변을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 공간이 처음부터 자신의 자리였다는 듯한 태도. 깔끔한 수트 차림의 젊은 남자였는데 나이는 30을 조금 넘긴 정도로 보였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 나이에 흔히 보이는 가벼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박진석은 자기도 모르게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 남자 역시 시선을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박진석은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피하지 않는 시선, 과하게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는 눈빛, 그러면서도 상대를 재고 있는 듯한 유한 거리감. 어디서 봤던 사람인가? 그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더 마음에 걸렸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시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으니까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그러지 않았죠. 혹시 AP그룹 이지혁 대표 아닙니까?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상대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놀람은 있었지만 당황은 없었습니다. 그 반응이 박진석을 다시 한번 멈칫하게 만들었어요. 보통은 이쯤에서 반응이 갈립니다. 과하게 예의를 차리거나 혹은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죠. 그런데 이 남자는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악수는 단단했고 인사는 짧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젊은데도 중심이 있어 보이네요. 박진석은 덕담처럼 말했지만 속으로는 상대를 훑고 있었습니다. 말투, 손의 힘, 눈빛의 흔들림.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디에서도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사람이라는 느낌보다 이미 오래 자기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 같은 인상이었죠. 짧은 대화는 금방 끝났습니다. 그 남자는 더 머물지 않았고 박진석 역시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길로 흩어졌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심지어 다른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일까요? 특별한 말이 오간 것도 아니고 위협적인 행동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르는 규칙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처럼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괜한 생각이다. 그 정도로 넘길 수 있는 일이라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시작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이야기를 자신이 뒤늦게 마주한 순간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균열은 밖에서만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아주 가까운 곳에서 훨씬 더 크게 터지게 될 테니까요. 집 안의 공기는 처음부터 무거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공기였죠. 박진석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는 곧바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집 안이 조용했는데 그 조용함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텔레비전 소리도 없고 발소리도 없고 마치 숨을 죽인 공간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 박영나의 목소리였어요. 저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어요. 그 말은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울음을 참다 지친 사람의 목소리였죠. 차분하려고 애썼지만 이미 감정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소파 한쪽에는 고성이가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 영나가 서 있었습니다. 영나의 손은 꽉 쥐어져 있었고 어깨는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든 무너질 것 같은 자세였죠.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제가 선택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영나의 말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하나 꺼내듯 말하고 있었죠. 그게 더 위험한 신호라는 걸 박진석은 그때도 몰랐습니다. 다들 제가 철없는 줄 알죠. 꿈이 있다고 말하면 아직 때가 아니라는 말만 하고요. 그 순간 고성이가 영나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았고 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걱정도 위로도 담겨 있었지만 결국 선택은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영나를 더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딱 한 번만이에요. 웹툰 작가 한 번만 도전해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났을 때 박진석은 이미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또 그 얘기냐? 짧은 말이었지만 영나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말은 반박이 아니었어요.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신호였죠. 언제까지 그런 소리 할 거냐? 이제 그만 철 좀 들어. 그 순간 영나는 웃었습니다. 웃음 같았지만 웃음은 아니었어요. 철 들라는 말. 그 말이 제일 싫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생각하는 철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그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단호해졌죠. 그만해. 하지만 영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자 영나는 참아왔던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울음과 분노가 섞인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는 더 이상 말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영나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고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성이는 입을 막았고 영나는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늦게 들어온 성재는 눈앞의 장면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성재가 다가오려 하자 박진석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비켜.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방으로 데려가.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죠. 고성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나의 팔을 잡으면서도 끝내 남편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싫어요. 영나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딸을 방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문 열어줘요. 영나의 외침이 집 안을 때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울음 섞인 절규가 계속 이어졌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박진석과 성재만 남았습니다. 성재는 주먹을 꽉 쥔 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그 질문에 박진석은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면서 말했죠. 내 딸 문제다.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그 말이 성재를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머니한테나 좀 신경 쓰세요. 그 말에 박진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넥타이를 쥔 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성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한번 보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박진석은 혼자 남아 거실에 울려 퍼졌던 소리들을 떠올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던 손소리, 울먹이던 목소리,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아내의 얼굴. 그날 밤, 박진석은 처음으로 이 집이 자신이 알고 있던 모습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더 위험한 질문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그날 이후로 집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집 안에 있으면 생각이 많아졌고 생각이 많아질수록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회사, 회의, 보고서, 숫자들. 익숙한 것들로 머릿속을 채우면 불편한 감정은 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태를 바꿔 다시 나타났죠.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을 때 박진석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너무 굳어 있었거든요. 회장님, 이건 참고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퇴사 관련 내부 문서 초안. 아들 박성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서류를 넘겼습니다. 놀랍지는 않았어요. 성재가 요즘 흔들리고 있다는 건 이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 다음 장에서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서류 뒤쪽에 첨부된 한 장의 캡처. 개인 일정 메모였습니다. 날짜별로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고 대부분은 일상적인 약속이었죠. 그런데 그중 한 줄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수빈과 마지막. 짧은 문장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정리가 끝난 뒤에 쓰입니다. 혹은 정리되었다고 믿고 싶을 때 쓰이기도 하죠. 박진석은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왜 하필 메모로 남겼을까? 왜 굳이 마지막이라고 적었을까? 질문은 늘 사소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소함이 모일 때 의심이 됩니다. 이수빈 확인해.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날 오후 박진석은 일을 하면서도 자꾸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재는 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도 조용했고 미련을 남기는 편도 아니었죠. 그런 아이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굳이 남겼다는 건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퇴근 무렵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이번엔 숨을 고른 채 들어왔죠. 확인됐습니다. 이수빈 씨는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박진석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텔 로비. 서 있는 방식이 눈에 걸렸던 남자. 피하지 않던 시선. 이지혁 대표의 여동생입니다. 그 순간 퍼즐 조각 하나가 맞춰졌습니다.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지만 조각의 모양만으로도 충분히 불편했습니다. 박진석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족 관계, 성장 배경, 그리고 최근의 행보들. 이수빈이라는 이름은 조용했지만 그 이름을 둘러싼 관계들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성재, 그리고 이지혁. 박진석은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대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빠르게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재는 왜 이 관계를 숨겼을까? 이수빈은 무엇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이지혁은 그 사실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그때 그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미 나만 모르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박진석은 성재를 불렀습니다. 짧은 대화였고 감정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회사 그만두겠다는 말 아직 유효하냐? 성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대답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결심이 끝난 사람의 얼굴이었죠. 박진석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재는 무언가를 등지고 떠나려 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 이수빈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다시 한번 박진석을 그 남자에게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우연으로 넘기지 않겠다고. 이야기의 중심으로 직접 들어가겠다고요. 만남은 박진석 쪽에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형식은 정중했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죠. 목적을 드러내지 않은 채 상대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것. 이지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만으로도 박진석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다이닝룸이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 불필요한 소음도 시선도 없는 곳. 박진석은 늘 중요한 결정을 이런 장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시선은 풍경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개의 경우의 수가 오가고 있었죠. 문이 열리고 이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로비에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급하지 않았고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짧고 단단한 악수였죠.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박진석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재는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혁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필요 이상의 설명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가 먼저 꺼낼 말을 계산하는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성재 이야기는 들으셨겠죠. 박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대답에는 놀람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죠. 그리고 박진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이수빈 씨가 대표님 동생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제야 이지혁의 시선이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짧은 대답. 박진석은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연하다는 듯한 반응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죠. 박진석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집안 배경이 문제라면 우리 쪽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제안이자 경고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조건을 제시하겠다는 의미였고, 그만큼 이 관계를 자신의 손 안에 두고 싶다는 뜻이었죠. 이지혁은 잠시 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대표님, 그 점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진석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죠. 저와 저희 가족은 이 만남을 반대합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이 끝난 뒤에 침묵이 방 안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박진석은 웃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를 똑바로 바라봤죠. 지금 우리 집안을 거절하겠다는 겁니까? 그 질문에는 자존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선택하는 쪽이었지 선택당하는 쪽에 서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네. 그 한마디가 박진석의 세계를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이유는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전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성재를 오래 봐왔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도 알고 있고요. 그 말에 박진석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굳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시 침묵.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박진석의 불안은 커졌습니다. 이런 집안에 우리 수빈이 보낼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아니었죠. 그저 결론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거절당했다는 사실보다 그 거절이 너무 단정적이라는 점이 더 불쾌했습니다. 특히 이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이름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사모님, 고성희 이사장님 때문에라도 더더욱 안 됩니다. 그 순간 박진석의 얼굴에서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 말,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까?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불편하게 들리셨다면 사과드립니다. 다만 그는 박진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늦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은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 배려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지혁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를 한 뒤 그 방을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박진석은 혼자 남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세계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갈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죠. 그날 박진석은 처음으로 아내에 대해 조사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문을 여는 행위가 됩니다. 박진석은 그날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고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지혁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죠.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늦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위협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확신에 가까웠죠. 마치 이미 결론이 나 있다는 사람처럼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였습니다. 박진석은 그 점이 가장 불편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물었습니다. 고성희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을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고 같은 집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의 일정도 만나는 사람도 대부분은 그의 시야 안에 있었죠. 그 믿음이 지금까지의 삶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의 벽 하나가 비어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사람처럼요.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도착하기도 전이었죠. 그는 회장실에 앉아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펼치지도 전화를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죠. 얼마 뒤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어제 말씀하신 건.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성이 최근 동선부터 다시 정리해. 비서실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라는 말은 박진석이 쉽게 꺼내지 않는 단어였으니까요. 과거도. 박진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가능한 만큼. 비서실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이 집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죠. 그날부터 박진석의 일상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를 하다가도 보고를 받다가도 불쑥불쑥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말수가 적었던 모습, 항상 한 발 물러서 있던 태도, 갈등이 생길 때마다 선택을 유보하던 습관. 그는 그것들을 모두 성숙함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건 회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첫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눈에 띄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일정, 재단 관련 미팅, 오래 알고 지낸 인맥들, 겉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기록이었죠. 그런데 박진석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너무 깔끔했거든요. 이상하군. 그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의심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했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게 오히려 수상하다는 뜻이기도 했죠. 그날 저녁, 박진석은 오랜만에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고성이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했고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죠. 오늘은 일찍 왔네요. 고성이의 말은 일상적이었고 그 말투에서도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그래. 박진석은 짧게 대답하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알고 있을까? 그 질문은 머릿속에서만 맴돌았고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순간부터 이 관계는 이전과 같을 수 없었죠. 며칠 뒤 두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예전 기록 중에 몇 가지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진석은 서류를 받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지? 시기상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그 시기 자료만 유독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말에 박진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건 기억이 지워졌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감고도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아내의 얼굴, 문을 닫고 돌아섰던 뒷모습, 그리고 이 지역의 차분한 눈빛. 저 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온 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
가장 두렵다는 것도 함께요. 박진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끝까지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조사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박진석의 일상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아내 고성이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고 같은 사람들을 만났고 같은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같음이었습니다. 너무 변하지 않았고 너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비밀은 숨길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척 너무 오래 유지될 때 생긴다는 걸요. 그는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말보다 말하지 않는 시간을 더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던지지 않아도 고성이는 설명하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아도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가장 이상했습니다. 박진석은 비서실장에게 다시 한번 지시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건 말하지 말고 지워진 흔적부터 찾아. 그 말은 곧 과거를 다시 꺼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었던 시간들, 성공이라는 이유로 외면했던 순간들까지 모두 다시 들춰보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집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요.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자신이 만든 질서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과연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 걸까? 그리고 만약 고성이의 비밀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면 자신은 그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직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안의 진실은 과거에만 있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의 얼굴을 바꾸는 방식으로 드러날 거라는 것. 박진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열지 않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 문을 누가 먼저 열 것인가.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은 고성이의 비밀이 과거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겠습니다.